안녕하세요. 배실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는 꽤 오랫동안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겠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했죠. 서로 익숙했고 큰 다툼도 없었고 시간이 흐른 만큼 믿음도 쌓였으니까요. 그런데 역시 결혼이란 게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겉으론 다들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는지 그게 요즘도 가끔은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기도 해요. 결혼한 친구들이 요즘 하나둘씩 사실은 네가 부럽다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그 말이 저를 위로하려는 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말 속에도 작은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각자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 그게 제일 행복한 삶 아닐까요? 이 또한 저를 위로하는 말이긴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그 일은 그때 시작됐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오랜 시간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게 된 것도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졌죠. 특별한 계기나 다짐 없이도 우린 결혼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굳어졌던 거예요. 양가 부모님끼리 따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워낙 오래 만난 사이였기에 서로의 가족과도 인사를 나누며 적당한 거리감 속에서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늘 김서방이라고 부르셨고 남자친구의 부모님 역시 저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호칭이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명절 인사를 드리기도 했고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밥을 함께 먹거나 잠깐 들러 인사를 나누는 일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어요. 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저희 가족끼리 가는 여행에 남자친구가 동행한 적도 있었고 반대로 남자친구네 가족이 떠나는 여행에 제가 함께 간 적도 있었죠. 다 같이 여행지에서 삼겹살을 굽고 밤엔 수박을 먹으며 TV를 보거나 카드 게임을 하며 웃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이제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구나 하는 확신을 만들어줬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아빠가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코로나 시기였는데 병문안을 가는 것도 누군가를 돌보는 것도 모두 조심스러웠던 때였죠. 그런데 그때 상황 속에서도 남자친구는 망설임 없이 아빠의 병수발을 자처했어요. 여성들이 할 일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남친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랫동안 아빠의 병실에서 아빠를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희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셨고 아빠는 우리 딸은 사람 하나 잘 만났네 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만큼 그는 저희 가족에게 아들 같은 존재였고 정말이지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어요. 그래서일까요? 그렇게 단단하게 쌓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이 사람과는 결국 결혼하겠구나 하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의심도 없이 당연하게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 준비라는 게 생각만큼 쉽고 단순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순조로웠어요. 양가 상견례도 따뜻하게 마무리됐고 식장은 어디로 할지 드레스는 언제 입어볼지 하객은 얼마나 올지 하나하나 정해가는 과정이 설레고 벅차기도 했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두고 이제는 카운트다운만 남았구나 싶었던 그 시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근길이었어요. 그날따라 야근까지 하고 몸이 무거운 상태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정신도 좀 흐릿했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집에 도착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교차로를 지나던 순간 측면에서 불쑥 튀어나온 차량이 제 차를 강하게 들이받았어요. 알고 보니 상대 차량은 음주운전이었어요. 그 충격에 전 크게 다쳐 2달 가까이 입원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예정에 두었던 결혼식은 미룰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로서 몸을 다쳐 결혼식을 미룬다는 게 괜히 미안하고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양가 어른들은 모두 제 몸부터 걱정해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친구 쪽 부모님도 결혼식이라는 게 꼭 거창해야만 결혼인가? 그냥 건강하게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너무 부담 갖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말이 그 당시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두 사람만의 행사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인생에서도 큰 챕터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쪽 부모님이 불쾌하시거나 앞으로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래서 되겠냐는 식으로 생각하시진 않을까 걱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결혼을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건 물론이고 차라리 결혼식을 안 하는 것도 고려해 보라 꼭까지 말씀하셨어요. 결혼이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먼저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라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몸이라고 진심 어린 배려를 해주셨죠. 그러니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예비 사돈댁을 좋게 보실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저희 집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사고가 났다고 분위기 어색해지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 딸 흉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말은 안 하셨지만 눈치껏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남자친구 부모님은 몸이 먼저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혼 날짜는 언제든 다시 잡으면 된다고 아무런 불만 없이 넘겨주셨으니까요. 그런 배려에 저희 부모님도 진심으로 감사해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을 하나 주셨죠. 남자친구와 저는 애초에 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사기보다는 조금씩 함께 모아가며 조금 현실적으로 출발하자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이미 봐둔 집도 있었어요. 교통 좋고 환경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저희 직장과도 거리가 적당한 곳이었죠. 남자친구도 그 집을 괜찮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가 끝나갈 무렵 예비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이건 그냥 엄마로서 바람인데 혹시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구할 수 있을까? 그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말끝마다 부담 가지지 말라라는 단서를 달며 이어졌지만 그 속에 담긴 바람은 분명했죠. 남자친구도 옆에서 그냥 웃고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지만 사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복잡해졌어요. 우리 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반대하신 건 아니었지만 말끝마다 조심스레 돌려 말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장 가까운 데로 살면 좋죠. 저희 애가 출퇴근이 힘들면 또 몸에 무리가 올까 봐 걱정이에요. 아이고, 그럴까요? 그저 저는 미정을 너무 이뻐라 하니까 곁에 두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약간의 불편한 대화가 오갔었고 그리고 상견례 마친 후에도 엄마는 계속해서 저 이야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말로만 그러는 거다. 애들 끼고 살고 싶어 그러는 거다. 벌써부터 시댁이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등등.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제 상황을 누구보다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주는 그런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신 거였죠. 바로 시댁 근처에 오래되긴 했지만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사실 말씀하시길 원래부터 마음은 있었다고 하셨어요. 다만 저희가 자꾸 전세로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조용히 계셨던 거래요. 전세 끝나고 해주려고 했던 거야. 처음엔 니들 직장 가까운 곳에 줄 마음이었지.
그런데 이번에 사돈들이 하는 행동 보니 그분들 옆에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다. 엄마가 너무 오해한 것 같아. 너 잘 보살펴 주실 것 같아. 사고 났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은 내색은 안 하셨지만 속으로 얼마나 복잡하고 마음 졸였을지 생각하니 더 그랬어요. 집은 시댁에서 도보로 몇 분 거리였고 연식은 좀 됐지만 30평대의 구조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등기된다는 점이 심적으로 큰 안정감이 되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들으시곤 정말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시작하게 되니 정말 마음이 놓인다.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시작하니 내가 다 기분이 좋네. 아이고, 이렇게 큰 선물을 해주시다니. 그 순간 저는 이제 정말 모든 게 잘 풀려가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 가족과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제는 한 집이 되는 길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몸도 거의 다 나았고 결혼 준비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드레스 피팅부터 식장 조율까지 하나하나 다시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참 이상하게도 삶이란 건 항상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면 집을 마련해준 우리 집안이 조금 아래로 보였을까요? 초반에 느꼈던 엄마의 감이 맞았던 거였을까요? 배려를 그리고 감사의 표시를 어이없는 황당함으로 갚으려 하는 그들의 태도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라게 되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을 흡족해 하긴 하셨지만 그 집을 보신 후부터 이곳저곳 고치고 싶은 점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여긴 벽지가 좀 칙칙하네. 욕실 조명 이게 뭐야. 요즘 감성이 하나도 없어. 싱크대는 색을 바꿔야지. 요즘은 이렇게 회색이나 블랙톤으로 많이 해. 처음엔 그런 말씀도 그저 센스 있는 시어머니의 관찰력이라 여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어머니 직접 인테리어 잡지를 스크랩해 오시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정보도 수소문해 오시면서 신혼집에 애정을 쏟아주셨어요. 그때 저도 남자친구도 예쁘게 꾸며주시겠지. 우리 더 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고 그렇게 넘겼어요. 조금 지나서는 예비 시어머니가 직접 인테리어 업체와 연락을 하시고 도배 샘플이며 타일 조명까지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색을 고르시거나 굳이 안 고쳐도 될 법한 곳을 손보시겠다고 하셔서 고개를 갸웃하게 될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햇빛 잘 들어오는 작은 방 창가에 조명을 덧붙이겠다고 하셨을 때라든지 주방 싱크대를 밝은 민트색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셨을 때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굳이 내색하지 않았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예쁘게 해주시겠지. 우리 대신 고생하시는 건데 감사한 일이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땐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때 저는 사고 후유증 때문인지 몸이 전처럼 따라주지 않았어요. 누워지는 시간이 길었던 탓인지 금방 피곤해지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잠깐 외출만 해도 숨이 가빠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 예비 시어머니가 내가 할게 이런 건 나서서 도와야지 하며 제가 할 일을 도맡아 해주시는 게 오히려 고마웠었죠. 여기까진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결혼 준비는 조금씩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몸도 많이 회복됐고 집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죠. 그날도 그랬어요. 평소처럼 일하고 퇴근 후 약속도 있었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전날 저녁 내일 일 끝나고 잠깐 들를 수 있겠니? 하고 물으셨어요. 목소리도 평온했고 늘 그렇듯 부드러운 말투였기에 별다른 걱정 없이 네, 갈게요. 하고 대답했죠.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이 회를 특히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퇴근길에 제법 괜찮은 횟집에서 싱싱한 회를 넉넉히 포장해서 기분 좋게 그 집을 찾았어요. 도착하니 반가운 얼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 예비 시누이였죠. 독립해서 살고 있는 예비 시누이는 항상 스타일이 좋고 말씨도 또렷하고 딱 봐도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분이라는 인상이 강했어요. 한 번 이혼을 했다고 들었지만 그 이후로도 자립해서 잘 살고 있다 들었고
그래서인지 저는 오히려 그런 예비 시누이를 좀 멋지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예비 시누이는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 세상에. 미정 씨, 얼굴이 더 예뻐졌네. 몸 다 나았어? 요즘 괜찮아? 그 반가운 인사에 저도 웃으며 인사를 했고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의 부모님, 예비 시누이, 그리고 저 넷이서 둘러앉아 회를 먹으며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들이 영양가가 없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꺼내야 하는데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끝을 흐리거나 자꾸 딴 이야기로 넘어가는 시기였죠. 처음엔 그냥 남자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얘기는 우리 둘 다 있을 때 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굳이 분위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술잔을 천천히 들고 있었죠. 그렇게 어색한 대화가 30분 가까이 이어졌을까요? 남자친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모두가 왔구나 하고 반갑게 맞이했고 그의 부모님도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 그의 옷을 챙겨주셨죠.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제 앞에 조용히 그러나 너무도 충격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비 씨는 술잔을 몇 번 가볍게 탁탁 치더니 밝은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주목 좀 해주세요. 술견이 오른 듯 말투도 살짝 들떠 있었고 저와 남자친구는 자연스레 그녀를 바라봤죠. 사실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남자친구의 부모님의 얼굴에는 묘하게 익숙한 표정이 떠올랐고 저와 남자친구는 거의 동시에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어, 정말요? 축하드려요. 뭐? 누나, 결혼한다고? 갑자기? 뭔 소리야? 진심으로 놀랐죠. 다시 결혼을 한다니. 그것도 이런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밝히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녀는 연달아 말을 이어갔어요. 결혼할 상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얼마 전 이혼을 한 사람이라고요. 그 순간 공기 중에 살짝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렇잖아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결혼을 하다니. 그럼 이혼 전에 만남을 가졌다라는 건데 하하하. 그렇다고 내색할 수도 없었기에 저는 미소 지으며 말을 했죠. 아, 언니 축하드려요. 그러자 그녀는 제 말을 기다렸다는 듯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랑 한참 전, 그러니까 결혼 전에 잠깐 만났었어요. 각자 결혼 전에 말이야. 그러다 각자의 길을 갔는데 얼마 전 다시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다시 이어졌네요. 내 나이에 다시 결혼한다는 게 좀 웃기게 보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복잡해 보일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해 좀 해줘요. 진심이니까. 순간 저는 잠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 결혼해 라는 발표가 아니라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한 전조 같았거든요.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이혼은 완벽하게 끝났는데 그 남자한테 아이가 있어. 그 아이를 빌미 삼아 문제는 그 이혼한 여자가 내 남자를 놓아주질 않으려고 한다는 거야. 지가 바람 피워놓고 뻔뻔하게 말이지. 이쯤 되는 남자친구도 표정이 굳고 저도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게 됐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결혼식을 빨리 치르고 싶은 이유는 그 남자의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예요. 그분들 아직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예전처럼. 그런데 우리가 빨리 행동을 해버리면 남자의 의지가 이렇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손주 생각하는 부모님들 마음 알지만 나는 마음을 정했다라고 알려드리면 그땐 더 이상 뭐라 못할 거라면서 얼른 결혼을 하자라고 하더라고. 그녀는 눈가가 붉게 물든 채 말을 끝내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 애써 흐르는 눈물을 참는 모습이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었죠. 순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양 옆에서 그녀를 껴안았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네가 진심이라는 거 다 알잖니. 얘들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알아들었을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건지, 네 사정이 얼마나 간절한 건지 얘들이야말로 그런 거 이해해줄 착한 애들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막 얘들도 들었으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게 곧 무슨 행동을 전제로 깔고 있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러더니 남자친구 어머니는 정면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말투로 말을 이어갔어요. 네가 다쳤잖아, 전에. 그래서 한 번 결혼 미뤘었잖니?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 집 사정으로 한번 미뤄야 할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런 사정 들었는데 가만히 있겠다는 말은 아니겠지? 우리 딸 이렇게 말하는데, 너 누나가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있진 않을 거잖아. 어머니, 그게 무슨... 니들 한 번 밀었었잖니. 우리 때문도 아니었고 너 때문에. 그럼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밀어도 되는 거잖아? 그 결혼식 우리 딸이 해야겠다. 아니 우리 딸이 어때서 반대를 한다라는 거야? 정말 너무 웃기잖아? 딸, 걱정하지 마. 준비해. 결혼할 준비. 다행스럽게도 우리 며느리랑 우리 딸 체격이 비슷해. 우리 딸이 참 관리 잘했어.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 알았지?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래요? 일방적? 아니 쟤도 지난번에 일방적이었잖아. 그리고 누나가 한시가 급한데 너는 그런 소리가 나와? 난 분명히 말했었어. 니들 결혼식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지금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니들 욕심만 챙기려고 한다면? 저희가 저희 욕심만을 챙기려고 한다고요? 아니 어머니 저는 그때 다쳐서 그랬던 거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일방적이신 거라고요. 그리고 저희 결혼식인데 아니 그걸 언니한테 넘기라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면 그냥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럼 되잖아. 내가 니네 집 리모델링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었는 줄 알아? 돈도 안 받고 해준 거잖아. 나 입술 부르튼 거 안 보이니? 내가 내잠 줄여가면 니들 왜 희생해줬으면 그럼 니들도 보답을 해야지. 말이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 그냥 내 말대로 하라고.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억지 그 자체였어요. 그냥 따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해달라고 했나? 아니 도와준 건 고마운데 저런 일방적인 요구를 받을 정도는 아닌데 저는 남자친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랐어요. 화를 좀 내길 바랐고 적어도 강경하게 좀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핏줄인가? 자기 누나가 눈물을 보이니까 그리고 계속 예비시댁에서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라면서 우니까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나 보더라고요.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온 놈인데 원래 이렇게 허약했나? 이렇게 살이분별 안 되는 놈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만 했죠. 미친년 대가리 꽃다발 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파혼 선언했어요. 그리고 들어간 제 돈 다 요구했습니다. 네 누나 결혼할 것 같으니까 그대로 거기에서 시키라고 취소하지 말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파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남자친구 저희 집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자가 이혼을 한 게 아니랍니다. 별거 중이랍니다. 한마디로 남친의 누나는 상간녀나 다름없었던 거였고 뭐 이혼을 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 누나도 속은 거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이미 끝난 사이인데 너무 많은 정보 제공을 해주는 거라 했네요. 다행스럽게도 자기 누나 결혼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우리 결혼 진행하자고 하는데 참 뻔뻔하더라고요. 대가리에 꽃 꽂은 소리 그만하시고요. 나도 들었어. 동네에 소문 다 났더만. 나 집 내놓았거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 내 소문도 다 났고 니네 집 난리 나서 경찰 오고 그랬었다고. 속은 거든 아니면 아는데도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한 거든 선 너무 넘었지. 그러니까 우리 집 대문 더럽히지 말고 좀 꺼져줄래? 돈 빨리 보내고 나는 네 누나한테 결혼식 토스했으니까 전액 다 받을 거야. 안 그럼 나 소송 걸 거다. 전액 다 안 주면. 그렇게 저는 파혼을 했고 지금도 혼자랍니다.
인생 뭐 있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부글부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결혼했는데 가족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저런 일을 당했다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 말이죠. 저런 존재 안 된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